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지옥 8개로 본 세계질서라고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거창하지요? 지옥 64궤에 들어가기 전에 8개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마련한 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8개의 특성을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로 설명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앞의 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철학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일반의 신기로 점을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색이 필요하겠죠. 사색의 깊이에 따라 선택지도 다양하고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하에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이성적인 과학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역 8개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주변 국가를 8궤에 배속시켜서 설명할 텐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8궤에 배속시키는 것이 정설은 아닙니다. 예컨대 건궤는 미국이다, 곤궤는 중국이다 와 같이 정해진 설은 없다예요. 다만 역학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성격, 문명, 기질을 기준으로 8개의 성질과 비교적 무난하게 부합하는 것을 궤와 결부시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바뀐다는 역의 뜻대로 세계의 정세가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 각 나라에 배속된 궤 역시 달라집니다. 때문에 본래의 바탕인 체와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달리 드러나는 작용인 용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래 얌전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격할 수도 있고, 또 본래 난폭한 사람도 때에 따라 신사처럼 행동할 수 있듯이 본래 지니고 있는 체와 쓰임에 따라 드러나는 용은 다르지요. 이번에 올리는 지역 8개로 보는 세계의 질서는 역의 또 다른 의미인 변하지 않는다는 체를 중심으로 한 본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 체 또한 언젠가는 변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번의 8궤의 설명 다음에 이어지는 64궤를 다루는 영상에서는 쓰임에 따라,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서 8궤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지만 이야기 전개상 8궤의 기본 의미와 함께 그 궤에 부합되는 나라를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순서상 당연히 첫 번째 궤인 건궤부터 살펴봐야겠지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나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다음 동영상은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그 다음은 일본과 러시아, 다음은 대만과 프랑스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8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후 64궤를 재미있게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8궤 중 어느 궤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간궤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요. 상황 또한 극명하게 다릅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남한은 간궤로, 북한은 감궤로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궤인
간계부터 보시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대륙의 동북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죠. 해서 한국을 동북방의 나라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왕 8개 방위도에도 동북방에 자리하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한국을 간꾀에 대응시키고 있어요. 이 간꾀의 시는 밤에서 새벽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멈춤, 그침,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서 혹자는 우리나라를 지구 멸망의 맨 마지막 나라이자 또 인류의 발상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의 구조를 보시면 맨 위에 한 개의 양효가 있고 아래에 두 개의 음효가 있지요. 이때 맨 위에 있는 하나인 양효가 주효입니다. 양은 올라가는 기운이고 음은 내려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쭉 올라오던 양의 기운이 맨 위 마지막에서 딱 멈춰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두 음효는 딱 맞고 있는 양효로 인해 정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이 끝나는 지점,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치는 힘을 나타낸다고 해요. 즉,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아서 멈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간꾀를 단순히 정체라거나 후퇴하는 꾀로 보지 않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꾀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간꾀의 상징으로는 자연물로는 산이 속합니다. 산의 안중함, 무거움, 편안함과 견실함의 형상으로 미루어서 이 멈춤의 의미를 단순히 그친다는 의미의 그칠지를 쓰지 않고 한계의 의미를 지니는 이 간자를 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상황이나 실정, 주제를 명확히 알고 멈춰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으로는 소남, 삼남, 막내 아들이에요. 위로 막강한 형들이 있지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위의 두 형이 이룬 것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입니다. 비록 막내이긴 하지만 양이에요. 절대 지지 않지요. 그리고 동물로는 개입니다. 개는 한시도 주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며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아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천년만년 지키듯이 개 역시 충직하게 집을 지키며 머무는 동물이지요. 한국은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민족 고유의 문화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는 개가 집을 지키듯 산이 그 자리에 멈춰 있듯이 한국이 동북아의 경계선상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간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간꾀의 도는 지, 그침과 절제, 정, 자리를 잡음, 분, 경계를 구분한다, 시, 때를 알고 판단한다는 덕이 있는데 한국은 자리를 정하고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으며 때를 잘 판단하고 경계를 잘 구분해서 그침과 절제로 강대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간꾀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한민족으로서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궤로는 간꾀에 속해요. 감자를 보시면 흑토자에 입 벌릴 훈자의 합자로서 땅에 푹 파여진 웅덩이 모양자예요. 북한은 북방에 위치하고 있고 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위험과 압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요. 국제사회에서 항상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과 위기 속에서 고립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느니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선포는 일체의 외부의 영향이나 타국을 모델 삼지 않고 자력갱생과 주체 사상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구호입니다. 겉으로는 닫혀있고 정체된 듯 보이지만 내부에는 강한 생존 의지와 집요한 추진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늘 긴장과 위험을 안고 줄타기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군사적인 긴장과 경계난 속에서도 안간힘을 다해 체제를 지키려는 모습은 험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생존의 성질인데, 감개의 물구덩이, 위험, 어둠, 물에 빠진 험난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험난함에 부합됩니다. 감개의 구조를 보면 한가운데 양효가 있고 그 위아래를 두 개의 음효가 둘러싸고 있죠. 이 양효가 두 개의 사이에 끼어있는, 갇혀있는 형태입니다. 음으로 쌓여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로 나오려는 강한 양기운이 잠겨 있어요. 이러한 감개의 상징으로는 자연물로 강, 바다, 깊은 골짜기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고 험한 구덩이 물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 괴의 핵심은 구덩이에 빠져서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가려는 성질을 담고 있지요. 이때에 깊은 물속처럼 내면의 성찰과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가족으로는 중남, 가운데 아들, 차남이에요. 차남은 장남처럼 큰 권한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간께의 막내처럼 보호받지도 못하지요. 장남처럼 앞장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내처럼 뒤에 물러나 팔짱 끼고 있지도 못합니다. 중간에서 위아래 균형을 잡으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간자적인 성격을 닮아 있어요. 동물로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진흙이나 물가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지요. 땅속과 어둠 속을 파고들며 집요하게 먹이를 찾고 밤에도 활동하는 은밀함이 있으며 강한 생존력과 번식력이 특징입니다. 겉보기에는 둔하고 느릿하지만 의외로 속은 질기고 강하지요. 용맹하거나 민첩하지는 않아도 험난한 속에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한번 화가 나면 적촉이라고 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발을 마구 구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발광하는 특징도 있답니다. 해서 감개는 위험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 발광하는 듯한 모습에서 억압된 욕망이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은유적인 해석도 가능하답니다. 정리하면 이 감개의 도는 빠질 함, 지킬 수, 위험한 험, 흐름에 따라 적응하는 수의 덕,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중, 견디고 버티는 인의 덕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괴가 아니라 위험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찾는 괴죠. 감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하고 길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나누어서 각각 간괴와 감개로 풀어보았는데요. 가능한 한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이 감개와 간개 두 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이제 6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건괴, 중국은 곤괴로 대응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패권적인 지도력을 지닌 반면에 중국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며 확장적인 덕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이 두 나라는 음과 양처럼 서로 짝을 이루면서 국제정치에서 경쟁과 협력의 긴장 속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건께 대상전에 천행건, 군자 이자강불식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강건하니 군자는 하늘의 의도를 본받아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건은 마르다, 텅 비다 라는 뜻을 지니며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을 본뜬 글자예요. 하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뜻하며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이 건께는 순수하게 세 개의 양효, 즉 순양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강한 양이 세 겹으로 겹쳐 있어서 8개 중에 가장 강건하고 굳세며 역동적인 개입니다. 자강불식,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쉬지 않는 성질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단단하고 강한 모든 것은 건께에 속합니다. 이 건께의 성질에 가장 부합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쪽에 대서양, 서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어서 외세의 위협이 적습니다. 동시에 해상무역과 세계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지요. 또 북쪽의 캐나다와 울창한 숲, 남쪽의 멕시코와 사막지대 역시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주는 든든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내륙 평야는 농업, 산업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풍부한 천연 자원은 경제적인 자립과 군사력 강화에 막강한 기반이 되지요. 동부의 아팔레치아 산맥이며 서부의 로키 산맥, 중앙의 광활한 평야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가히 건께가 상징하는 하늘의 질서와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리적인 위치, 자원, 인구,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내부 발전을 극대화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곧 건께의 천행건, 즉 하늘이 쉬지 않고 스스로 강건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건께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남북전쟁을 거쳐 서부를 개척하고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왔지요. 이는 건께의 창조와 개척의 기운과 일치합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해왔는데 이 또한 건께의 정신이며 IT 산업이나 항공, 우주,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으니 건께의 자강불식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또한 건께가 상징하는 질서와 규범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헐리우드 영화나 팝 문학, 패션 등 미국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건께의 하늘처럼 널리 퍼지는 영향력과 닮아있지요. 이처럼 미국은 독립정신과 서부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20세기 이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규범을 제시하며 세계의 주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군사나 금융,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상층 구조를 장악한 미국은 명실공히 건께의 패권 국가라 할 수 있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의 보호자이자 지도자적 역할을 해왔지요. 한때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은 건계에 속하지요. 건계의 상징은 자연물로는 하늘입니다. 세계의 양효는 위로 상승하는 기운을 나타내며 그 상승의 끝은 하늘이죠.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며 국제정치에서 마치 하늘의 시선을 가진 듯한 초월적 위치를 점합니다. 이는 건계가 가진 하늘의 보편적인 힘과 연결되고 있어요. 또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설계전에 건위천 위부라 했듯이 건계는 하늘이자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지도적인 성질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정확히 부합되지요. 하늘의 힘을 인간 사회의 아버지 역할에 대응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지도자이자 보호자며 권위자로서 주도권을 가지지요. 혹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는 별로 강하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이 아니라 체, 즉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강건함, 지도력, 권위, 주도권입니다. 동물로는 건계가 두 가지 층위에서 표현됩니다. 효사에서는 용, 드래곤을 통해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기운을 드러내고 있고, 설계전에서는 현실적인 대응물로서 호스, 말을 건계의 대표적 동물로 삼습니다. 말은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과 활력이 있고 또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지녔지요. 고대사회에서 이동수단이 없던 시절에 말은 권위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서열과 질서를 형성하는 군집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끊임없는 움직임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진취성, 잘 놀라고 빠르게 도망가는 도주성, 번식기에는 강한 생명력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정조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하늘의 기운처럼 강건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계의 성질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용은 초월성을 상징하고 말은 현실적인 대응물로서 각각 건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계의 도는 강할 강, 굳건할 건, 바를 정, 순수할 순, 순수할 수의 덕으로 요약됩니다. 그럼 이제 건계인 미국의 짝으로서 곤계를 중국에 대응시켜 살펴보죠. 국제정치에서 건계를 미국, 곤계를 중국으로 대응시키는 해석은 비교적 최근의 담론입니다. 중국이 곤계로 자리 잡기 전에는 곤계의 자리에 구소련, 러시아를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해체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미국과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을 곤계로 해석하는 거죠. 대지의 상징성과 그 지리적 조건이 곤계의 성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곤자는 흑토자와 혈신이 결합된 글자로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땅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괴의 구조를 보면 곤계는 주역에서 곤삼절이라 불리며 순수하게 세 개의 음효로 이루어진 순음의 괴입니다. 건계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라면 이 곤계는 따르고 받아들이는 순의 덕을 지닌 계로서 수용적이고 순종적이며 포용적, 안정적, 응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계가 자강불식이라면 곤계는 후덕 재물이라 해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 땅의 덕성을 상징합니다. 건계의 창조적 힘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며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스스로 나서기보다는 만물을 감싸고 길러내며 묵묵히 헌신하는 성질을 드러내죠.
이러한 곤깨의 성질은 중국의 지리적인 특징과 문명의 특징에 잘 부합됩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 중 하나를 차지하죠. 이는 곤깨가 상징하는 대지의 포용력과 연결됩니다. 동쪽의 황해와 동중국해, 서쪽의 고원과 사막, 남쪽의 열대, 북쪽의 초원까지 다양한 환경을 품고 있어서 곤깨의 수용성과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황하강과 장강유역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서 곤깨의 생명력과 양육성을 드러내죠. 또 북쪽의 만리장성, 서쪽의 고원과 사막, 남쪽의 정글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곤깨의 안정과 보존의 성격과 닮아있죠. 이러한 지리적 요인 외에도 중국은 역사, 문화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 포용과 수용, 내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5,000년 이상 이어진 문명은 대지처럼 오래되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흡수 융합하였으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성을 형성했지요. 오랜 세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본래 곤깨의 성질을 지닌 나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충돌적인 에너지를 보면 때로는 진깨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체는 곤깨라는 해석이 더 강해요. 오늘날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축적된 문명, 유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포용하려 합니다. 스스로 천하를 형성해온 문명의 저장고라 자임하며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럼 앞서 살펴본 중국의 지리적 문명적 특징과 연결해서 곤깨의 상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곤깨의 자연물은 대지, 땅입니다. 곤깨가 하늘을 상징하므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곤깨는 자연스럽게 땅으로 대응됩니다. 씨앗을 품고 물을 머금고 생명을 길러내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곤깨의 본질이에요. 중국이 주장하는 중하의식 역시 곤깨의 대지적인 기반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품는 땅의 큰 덕, 지지대덕에서 비롯된 듯해요. 가족으로는 어머니입니다. 설계 전에 곤깨를 지야, 모야라 하였듯이 어머니는 자식을 품고 낳고 기르며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냅니다. 이는 곤깨의 덕성인 순과 정확히 부합되지요. 곤깨가 아버지를 상징하므로 음양의 조화를 위해 곤깨는 어머니로 대응됩니다. 동물로는 암말이에요. 괴사에 이 빈마지정이라 하여 암말의 순종성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고 했습니다. 곤깨의 순말을 따라가는 암말의 모습은 곤깨의 덕성인 순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설계전이나 다른 해석에서는 곤깨의 덕성을 소와 연결하기도 해요. 곤깨의 성질이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인데 농경사회에서 소는 묵묵히 땅을 갈고 무거운 짐을 지며 따르는 존재였고 동양의 전통에서 소는 땅과 농사, 풍요를 대표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암말은 곤깨의 순종성을 그리고 소는 곤깨의 포용성과 농경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암말의 상징이 소로 확장된 것이죠. 이처럼 곤깨의 도는 포용한다는 함과 너그러울 홍, 빛나는 광, 넓고 두터운 대자로 요약됩니다.
본께가 지닌 포용과 안정의 도는 건께의 창조적인 힘과 짝을 이루며 음양의 변증법 속에서 더욱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음양의 변증법으로 풀어보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의존하며 끊임없이 교차 변화하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음양적인 균형을 형성하는 두 축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은 확산과 창조의 힘으로 중국의 포용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중국은 수용과 보존의 힘으로 미국의 확산적인 힘과 맞물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면 중국의 힘이 부상할 것이고, 중국의 내적 안정이 흔들리면 미국의 창조적 질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역적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음과 양처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며 미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보완적인 이상과 경쟁적인 현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후변화나 글로벌 거버넌스 등 일부 영역에서만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기술, 경제, 군사 영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등 제3국은 이 미중 사이에서 경제 안보와 외교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죠. 지금이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궤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해인학당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어서 영상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궤를 이어서 일본과 러시아의 궤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손괴, 러시아는 진괴로 배속하는데요. 러시아의 진괴부터 보시죠. 이 진자는 비우자와 지지진자의 합자로서 벼락이 내리치며 나는 우레소리를 뜻합니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싹이 트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진동, 시작의 뜻이 파생돼서 진괴의 상징으로 자연물로는 당연히 우레, 천둥, 진동, 지진, 번개와 같은 격렬한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진괴의 구조를 보시면 맨 아래에 한 개의 양효가 있고 그 위에 두 개의 음효가 놓여 있죠. 이때 맨 아래 한 개의 양효가 주효가 돼요. 그래서 이 양효가 위의 음효에 눌려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듯 치고 올라오는 형상이 진괴입니다. 효끼리의 관계로 해석해보면 이 부드러운 음효가 있는 속에 강한 양효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때문에 조용한 속에 강한 양효가 불쑥 들어와서 상황이 요란하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음기에 눌린 양기가 터져나오므로 그 성질은 움직일 동이 돼요. 그러나 이때의 움직임은 놀람과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지 않고 진이라고 합니다. 이 진괴에는 두려움에 머무는 상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돌발적인 변화라든가 각성, 격변, 혁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진괴의 상징적인 국가로는 러시아가 배속된다고 했지요.
먼저 러시아의 지리적인 배경이나 기후적인 배경으로 진께의 속성을 살펴보죠.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광대한 평원과 똑똑한 기후를 지녔습니다. 특히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사람과 사회를 강하게 단련시키겠지요. 예고 없이 몰아치는 폭풍처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체제의 붕괴와 급격한 전환을 반복해왔지요.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로 다시 현대 러시아로 이어지는 과정은 끊임없는 격변의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강렬한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죠. 마치 천둥이 갑자기 울리듯이 한순간에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개입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경우가 많지요. 17세기의 나선 정벌은 강대국의 군사적인 충격을 주었고, 또 1896년의 아관 파천은 조선 정치에 돌발적으로 개입한 케이스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그 소련의 개입은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격변이었지요. 현재도 여전히 긴장과 충격을 주는 국가로 진께의 성질에 정확히 부합됩니다. 이 진께는 가족으로 치면 장남에 해당합니다. 건과 곤이 결합해서 처음 태어난 자식,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가 조용히 사는 공간에 장남 아들이 태어나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현상입니다. 장남은 부모의 세계에 처음 나타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집안을 흔들어 깨우는 존재입니다. 또 진께의 동물로는 용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은 건께의 용과는 다르지요. 건께에서의 용은 하늘을 오르내리며 창조와 질서를 주재하는 존재이지만, 이 진께에서의 용은 발동 직전의 충격적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잠룡이나 이무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천둥과 번개와 함께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전체 판을 뒤흔드는 모습이지요. 해서 건께의 용이 질서를 관리한다면 이 진께의 용은 기존 질서를 깨트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 순간 세계의 하늘을 갈라놓는 힘을 보여주기도 해요. 따라서 러시아를 진께로 배속하는 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용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천둥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세계 질서의 규칙을 관리하기보다는 충돌과 행동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제일 먼저 터뜨리는 존재죠. 안정을 책임지기보다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개입니다. 정리하면 이 진께의 도는 움직일 동, 일어날 발, 놀랄 경, 고칠 혁의 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충격을 통해서 잠을 깨우고 움직임을 일으켜 새로운 국면을 여는 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을 손께에 배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방에 위치하지요. 동남방은 손께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손자를 보시면 역시 8개 중 하나로서 바람, 나무목, 동남방, 장려를 상징하는데, 이 손자는 순종하다,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손자를 보시면 뱀사자에 함께 공자의 합자지요. 해서 혹자는 뱀이 몸을 움츠린 모습을 형상화한 자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물줄기나 바람결자를 의미하는 샘천과 관련해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모양을 나타낸 상형자입니다.
손께의 구조를 보면 아래에 음효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두 개의 양효가 있지요. 이 개의 구조를 겉과 속으로 대비해서 설명해 보면 이 아래 효는요, 겉모습, 바깥 혹은 시작점입니다. 해서 이 손께의 아래 효가 음효이므로 출발은 부드럽고 약하지요. 그러나 이 속은 둘째 효, 셋째 효는 양효지요. 겉모습은 음효라서 유연하고 약해 보이지만 속은 양효로서 강한 힘을 가진 깨가 이 손깨예요. 때문에 실제로는 끈질기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성질을 지닙니다. 또 각 효끼리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보면 아래의 약한 음효는 위의 강한 양효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틈으로 스며드는 형상입니다. 요 성질은 들어갈 입자의 뜻인데요. 단순히 들어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겸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들어갈 입자를 쓰지 않고 공손할 손자를 써서 손깨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고개를 좀 숙이고 슬며시 들어가게 되죠. 이런 느낌의 손이에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요. 해서 공손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힘을 지닌 괴입니다. 이와 같이 사방으로 스며들듯 은근히 퍼져나가는 이 손깨의 성질은 자연물로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 스며들며 영향을 주지요. 잔잔할 때는 상쾌함을 주고 태풍처럼 몰아칠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손깨는 은근한 설득, 문화적인 침투, 점진적인 확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깨의 성질에 부합하는 나라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로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도 잦게 일어납니다. 은근히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태풍이며 땅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힘을 쌓았다가 갑자기 터지는 지진으로 일본인들은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섬나라로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또 태풍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서 정면 충돌보다는 유연하게 적응해서 살아남는 방식이 손깨에 부합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중국이나 서구 등 강력한 문명권과 맞닿아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힘에서 항상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시기가 많았지요. 이때마다 정면 대립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외세에 순응하면서도 자기 문화를 끈질기게 지켜내면서 중국의 한자와 불교, 서양의 근대 문물 등 외래 문화를 일본식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메이지 이후에도 서구 문물을 재빠르게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변형한 뒤 동아시아에 확산시켰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오늘날 문화산업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패션, 음식 등 직접 강요하지 않으면서 바람처럼 은근히 세계인의 생활에 침투해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영향력을 확대했죠. 겉으로는 협력과 교류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끈질기게 관철하는 태도는 손깨의 성질과 일치합니다. 때문에 바람처럼 스며들다가도 갑작스럽게 태풍처럼 강하게 충돌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지요. 식민지 시기에도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교육이나 제도, 문화 등에서 자기 방식을 은근히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해서 겉으로는 근대화를 돕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관철했고 현대 경제에서도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무역이나 기술,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세계 질서를 흔들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심리가 있고요.
또 강대국가의 관계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흡수 혹은 변형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문화와 기술을 통해 서서히 침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손괴적인 태도가 일본의 국가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손괴의 상징으로 가족으로는 장녀에 해당합니다. 장녀는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집안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죠. 부모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바람처럼 유연하게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손괴의 동물로는 닭이에요. 닭은 새벽을 알리며 사람들의 생활을 깨우는 존재지요. 작지만 그 울음소리는 집안 전체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동아시아에 확산시킨 모습은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새로운 시대를 먼저 열어가는 역할과 닮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손괴의 도는 순할순, 스며들 침, 넓힐 화, 숨을 은의 도로 요약됩니다. 이상으로 러시아의 진괴와 일본의 손괴 알아보았는데요. 러시아는 천둥처럼 세계 질서를 흔드는 진괴의 나라이고, 일본은 바람같이 은근한 힘으로 세계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드는 손괴의 나라로 대비됩니다. 저희 채널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페인학당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어서 영상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속의 프랑스와 중국 속의 대만을 각각 리께와 택께에 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께부터 보겠습니다. 리자는 본래 떠나다, 분리되다, 이별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자의 의미에는 본래의 뜻과 그것과 상반되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의 음양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빌릴 차자에는 빌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빌려주다의 의미가 있고, 또 줄 대자에는 꾸어주다 라는 의미 외에 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리께의 리자 역시 헤어짐이라는 뜻 속에 굽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먼저 이 리께의 구조를 보시죠. 리중절 해서 리는 가운데가 끊어졌다. 가운데에 음효가 하나가 있고 위아래로 양효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음효는 주효이지만 자기 힘으로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위아래 양효에 의지해서 붙어있는 구조예요. 중심에 실체를 두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로 성립하는 괴입니다. 리화, 자연현상 가운데 이 구조로 상징되는 것이 불입니다. 물은 한 줄기로 모여서 흘러가지만 불은 사방으로 불꽃이 튕겨나가면서 생기지요. 그리고 그 튕겨나간 곳에 나무가 됐든 종이가 됐든 뭔가 붙을 것이 있어야만 계속 탈 수 있지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붙을 대상이 없으면 불은 곧 사그러집니다. 이처럼 불은 떠나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붙어 의존하는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데 이것이 리께의 핵심 성격입니다. 이외에도 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보죠. 불은 물이나 바람처럼 저절로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그대로 두면 꺼지거나 번지게 되죠. 사람의 인위적인 관리나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불의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불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힘이 있지요. 그리고 불은 또 중심이 비어있는 채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형태를,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이 리께의 성질을 유럽 내의 프랑스로 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께의 구조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비어있는 외강내유라고 했지요. 프랑스의 외교 태도가 그렇답니다. 실제 힘의 기반은 독일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럽의 정치적인 얼굴이나 외교적인 언어는 늘 프랑스 형식을 따르는데 이것이 바로 리께의 작용이에요. 또 리께의 불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붙을 대상을 바꾸면서 타오른다고 했지요. 프랑스가 또 그렇습니다. 독일과 붙으면 EU의 정치적인 기둥이 되고 남유럽과 붙어서 문화와 지중해의 정체성을 말하며 또 미국과 붙으면 보편주의와 자유를 말하고 아프리카와 붙어서 문명과 프랑코포니를 말합니다.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어를 매개로 형성된 문화적인 가치 혹은 제도 등의 네트워크를 말해요. 어쨌든 프랑스는 유럽의 그 토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토대 위를 비추는 문명적인 불빛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가족으로는 차녀, 둘째 딸에 해당합니다. 차녀는 장녀처럼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내처럼 안정적인 마무리 역할도 아니고요. 또 맏딸처럼 권위를 세우거나 막내처럼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대신 차녀는 의미를 표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집안의 질서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리예요. 프랑스 또한 유럽에서 절대적인 맏형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문명과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판단과 해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이 점에서 유럽 속의 프랑스는 리께의 차녀 자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께에 대응하는 동물로는요, 꿩이 있어요. 꿩은 화려한 깃털에 선명한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힘으로는 다른 동물을 압도하지는 못하지요. 눈에 띄긴 하지만 위협적이지도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리께의 불에 부합되지요. 주변을 밝히되 스스로를 태우지 않는 성격입니다. 여기서 불이 스스로 태우지 않는다니 좀 이상하죠? 여기서의 불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역에서의 불의 의미는 산불처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횃불이나 등불, 화로와 같이 인식과 질서를 위해서 관리되는 불, 즉 문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문화적인 영향력 같은 것, 군사력이나 어떤 강압이 아니라 언어나 예술, 사상, 인문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색채와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점에서 꿩은 유럽 문명 속에서 프랑스가 지닌 미학적인, 상징적인 존재감을 잘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차녀는 질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또 꿩은 밝음과 색채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 두 상징 모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리께적인 문명적 질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정리해보면요. 이 리께의 도는 밝을 명, 의지할 의, 붙을 의, 문명 문, 분별 분,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리께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도 세상의 방향과 기준을 밝혀주는 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 그대로 택개, 대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페인학당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어서 영상 제목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리께가 밝히는 운명을 말한다면 이 택께는 말하는 정치의 상을 보여줍니다. 이 두 깨는 문명의 방식에서부터 선명하게 대비되는데요. 그럼 이 대만을 택깨에 배속해서 살펴보죠.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택계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시면요. 이 택계는 태상절 해서요. 상 위에가 절 끊어졌다예요. 위에 주효인 하나의 음효 그리고 아래로 두 개의 양효로 이루어졌죠. 아래는 단단하고 위는 부드러운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속은 단단하게 강하고 위는 부드럽게 열려있는 형상이지요. 겉으로는 유연하지만 내부의 기준과 버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연물로서 이 택계는 태택의 연못이에요. 연못은 바다처럼 그 크므로 압도하지도 않고 또 강처럼 밀어붙이지도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말들이 오가며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에요. 또 연못의 물은 한 곳에 갇혀 있지 않지요. 연결이 되면 어느 곳이로든 흘러가고 그 흐름은 곧 네트워크가 됩니다. 환경에 따라 관계를 바꾸며 살아남는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택계의 생존 방식이 되는데요. 대만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연결되면 민주진영의 전초가 되고 일본과 연결되면 해양, 기술, 안보의 축이 되며 동남아와 연결되면 경제와 문화의 교차점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의 틀에 고정시키지 않고 연결을 통해서 존재를 확장하는 궤이죠. 또 이 택계의 인문학적인 상으로는 입을 상징합니다. 아래의 두 개의 양효는 턱과 이처럼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위의 음효는 열리고 닫히는 입술을 상징합니다. 단단한 기준 위에 부드럽게 표현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택계의 핵심 작용은 힘이나 충돌이 아니라 소통, 여론, 관계의 조정입니다. 밀어붙이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며 웃음과 설득으로 흐름을 바꾸지요. 연못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 이 때문에 택계의 핵심 키워드는 기쁠 열, 말할 설입니다. 이제 이 택계를 중국과 대만의 관계 속으로 옮겨보죠. 중국은 영토면 영토, 인구면 인구, 군사력이면 군사력, 그리고 아주 막강한 역사적인 서사를 모두 가진 거대한 중심 국가입니다. 당연히 대만으로서는 힘으로 정면 대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전략을 보면 이 택계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말도 부드럽고 표현도 완곡하게 해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지요. 대신 속은 단단하지요. 국제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지닌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유, 민주,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끊지 않고 반도체와 기술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와 공공외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중국을 직접 밀어내지는 않지만 온 세계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중국을 이기려 하지도 않고 중국에 흡수되지도 않지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여론의 장을 넓혀서 중국을 토킹, 말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택계의 작용이며 대만의 생존 방식이에요. 택계의 가족상으로는 삼녀, 막내딸입니다. 집안에서 주도권을 쥐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바꾸고
말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예요. 직설적이기보다는 암시를, 강압적이기보다는 설득을 사용해서 여론과 공감을 형성하는 위치지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대만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지요. 중심은 아니지만 결코 판 밖으로 밀려나지도 않는 자리. 명랑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쾌입니다. 택계에 대응하는 동물로는 음매 양이 있어요. 양은 공격적이진 않지만 소리를 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요.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면서 절대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대만의 국제적인 존재감 역시 공격이 아니라 말과 연결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택계의 도는 기쁠열, 말씀, 설, 교제, 교, 지킬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심 속에서 이 작은 대만이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남는지를 읽을 수 있죠. 이상으로 유럽 속의 프랑스, 리께와 중국 속의 대만, 택괴를 살펴서 각각의 괴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8개로 본 세계 질서를 끝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 시간은 지역 64개의 첫 번째 괴인 중천 건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혜인학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